안녕하세요. 국민의 주택과 행복을 항상 생각하는 해피패밀리 HF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최영상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한국 주택시장의 구조적 이해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이 좀 뭐 이렇게 주택시장을 구조적으로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상당히 좀 특수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개별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비교하는 OECD라고 하는 그런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하고는 상당히 독특하게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나라 그 주택시장의 그런 구조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그런 걸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특이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돼서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채용 설명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 공사에 지원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뭐 어디가 됐든 어떤 주택이라든지 주택금융과 관련된 기업에 지원을 하실 때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조금 뭐라고 되죠? 좀 독특하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조금 이제 아는 체를 할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있어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이해 첫 번째는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주택시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주택 가격을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매년 예측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많이 틀립니다. KDI, 한국은행, 국토연구원, 감정원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주택 가격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당연히. 근데 비단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2021년도에 2022년 주택 가격을 예측을 했는데 5개 중요 기관 중에서 1개 정도 빼고는 다 틀렸습니다. 골드만삭스도 틀렸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틀렸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의 예측에는 그렇게 신통치 않다. 주택 가격을 왜 예측하기 어렵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형성될 때는 당연하게도 공급하고 수요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 공급하고 수요 요인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들이 그런 또 그 이면에 있는 경제 상황,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 요인에서 이제 시공사들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칠 때 1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재료비 같은 게 있겠죠. 재료비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내가 이걸 지어서 공급할 때쯤에 내가 어느 정도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기대주택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인구와 가구의 변동. 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지역의 인구라든지 가구 수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이런 걸 당연하게도 아파트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예측을 하겠죠. 그런데 이 기대주택 가격, 그리고 공사비, 그리고 인구와 가구의 변동, 이런 거는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 자재비가 올라서 분양가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대학생분들이니까 뭐 주택을 임차하거나 살 일이 없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저도 대학생 때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보시면 자재비하고 그런 기대주택 가격, 그리고 인구 가구 변동, 이런 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자재비가 갑자기 올랐다, 이런 뉴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재비가 갑자기 오를지는 알지 못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 요동친다든지 이런 건 예측하기 힘든 요소이기 때문에, 특히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공사가 이제 코로나 같은 게 생기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에 있는 이 1차적인 요인을 가지고 주택가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수요 요인에서도 주택가격을 예측하기 어렵죠. 주택의 수요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미시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주택을 사려고 할 때 고려하는 요인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임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저축해놓은 자산 같은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은행에서 빌려올 수 있는 유동성이라든지 대출의 어떤 수준, 그리고 그 대출의 이자율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크게 세 가지의 고려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그 방향성,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대출 규제도 사실 상당히 빠르고 즉각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에서 내가 끌어올 수 있는 총량의 그 금액이라는 거, 뭐라고 되죠? 자금이라는 거는 예측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하고 공급 요인에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면에서도 예측하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나라는 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이론적 구조가 여러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수요 요인에 전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요인에는 선분양제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공급과 수요 요인을 모두 포괄하는 대단지 아파트 선호 현상이라는 게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선호 현상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대단지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이것도 되게 독특한 케이스인데 그거에 대해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주택 가격을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더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이해 두 번째 내용은 주거 유형의 변천 과정입니다. 이것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또 그 아주 급격하면서 빠른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제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한성부라고 불렸죠. 한성부가 일제가 그 차지한 강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한양이었을 때보다 일제 시대가 되면서 서울의 인구가 엄청나게 빨리 급격하게 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그 일본인 사람들하고 이 조선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공공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형 기와집 같은 거부터 일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일본형 주택 같은 게 많이 공급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광복하고 6.25가 터졌죠. 그리고 6.25 터지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가옥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파괴가 됐고요. 거기서 이제 광범위한 파괴를 벗어난 지역이 이제 부산 정도 지역인데, 그래서 부산하고 뭐 포항, 뭐 그런 경남 지역에는 일본식 그 적산 가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좀 힘들죠. 근데 이때 일본의 그러니까 이제 6.25 때 주택들이 거의 다 파괴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 뭐라고 되죠? 산업 기반하고 그런 행정 기반 같은 게 대부분 파괴됐기 때문에 그나마 산업 기반, 그 행정 기반이 남아있던 서울을 중심으로 급격히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존경하는 학자 중에 손정목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주 급격하고 빠른 인구 집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1년에 거의 한 50만, 많을 때는 50만, 적을 때는 30만 정도가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만이라고 쳐도 10년만 모이면 이게 300만, 50만이면 10년이면 500만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사는 단초가 그때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서울로 인구가 급격하게 몰려듦에 따라서 당연하게도 주택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 최대한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모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제 서울시 주택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런 거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 나온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이 단독주택 같은 거에 비해서 공사비는 비쌉니다. 공사비는 비싸고 이 차지하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파트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후에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 기반들이 7, 80년대에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아파트에 얼마나 기대를 거두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남아있는 기록을 좀 살펴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마포 아파트가 이제 시범적으로 세워졌는데 이 아파트 기공식에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 테이프를 끊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상당히 나름 국가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업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파트들이 공급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고층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로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 80년대 그런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들어가지고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브랜드 아파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 레미안,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GS 자이 이런 아파트들이 대단지를 형성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특이한 건데 동네 이름이 거의 브랜드로 대체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단지로 시공할 때 마포, 레미안, 푸르조 두 개의 시공사가 들어올 경우엔 이런 이름이 들어오는데 그냥 사실 별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한 시공사가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클 경우 이렇게 두 개의 큰 시공사가 모여서 만들 때 브랜드 두 개가 붙는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브랜드에다가 여러 가지 이 또 뭐 팬네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이파크, 뭐 레이크 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브랜드에 또 뭐가 하나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이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아파트 중에 제일 긴 게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림 로얄 카운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뭐 반포동 34번지, 뭐 무슨 아파트 12층 이것도 긴데 여기는 이제 이거 쓰고 앞에 뭐죠? 전라도 광주 쓰고 이거 쓰고 몇 동 몇 호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이게 아주 특이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나는 몇 동 몇 번지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던 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나 뭐 잠실 헬리오시티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뭐 몇 동의 뭐 예를 들어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 아파트의 브랜드가 이 지역의 정체성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고 그리고 이름도 너무 길어지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나타난 어떤 특수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특수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보자면 정말 요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어서 이상하다는 거를 잘 못 깨닫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냥 쓸 때는 뭐 별로 이상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못할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기묘한 제도입니다. 기묘한 제도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제도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전세 제도의 정확한 기원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일제 시대 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늘면서 기존은 그 어쩔 수 없이 생긴 제도다. 아니면 뭐 고려 시대에서부터 존재하던 가사 전당에서 유래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기록 중에서
좀 구체적인 기록은 조선 총독부 관습조사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기 직전에 조선에 있는 관습들을 조사를 한 건데요. 이걸 왜 조사했냐면 조선의 땅을 그만큼 뺏어가기 위해서 어떤 토지 관습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알아야 자기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뺏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조선의 한 50% 땅을 일본의 국유지로 가져갔다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습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관리들이 관습 조사를 하고 한 다음에 본인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조선에 이상한 제도가 있더라. 와서 봤더니 얘네는 목돈을 빌려준 다음에 그냥 공짜로 그 집에 살더라. 어떻게 이런 제도가 있을 수가 있지? 하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그 전부터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도 혼자서 나름 이거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승정원의 일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번역할 수 있게 되면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숙종하고 영조 때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전세제도라는 거에 본류라는 거. 그러니까 전세제도의 가장 큰 두 가지 핵심적 요소가 뭐냐면 돈을 빌려주는 대차거래, 그리고 집을 빌리는 임차거래가 결합된 이중적 그 제도라는 게 있고, 또 거기에 한편으로 가 있는 게,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내가 빌려준 목돈,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후속 임차인에게 전가된 경우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보증금이라는 거는 받아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월세 보증금이라는 건. 전세 보증금도 본질적으로는 쓰거나 아니면 내가 썼어. 그러면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산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내가 이 자산의 투자를 위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위해서 이 집을 샀다면, 만약에 내가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한번 건너뛰는 거죠. 왜냐하면 후속 임차인이 그만큼의 전세금을 내니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전세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전세 보증금을 대부분 써버렸고 그 전세 보증금이 후속 임차인에게 전가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지점이 있냐면, 주택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전세 제도의 본질적인 리스크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살펴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화폐 제도하고 농경사회의 발전 사이의 불일치가 가져온 거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추수를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추수를? 그럼 그 추수한 거를 팔았을 때, 아니면 그냥 그 물물 교환이라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는 사실은 임차 대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건 이제 환태유래설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이 토지가 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서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내가 이 토지라든지 이 집을 잠깐 빌려준 다음에 어떻게든지 되찾아오고 싶은 그런 어떤 관습적인 특징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겠냐는 어떤 최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건 아마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혼자 연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세 제도가 형성이 되려면 첫 번째는 주택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됩니다.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기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재고가 부족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수요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항상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연하게
후속 임차인이 계속 있을 수가 있겠죠. 임차 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금리. 고금리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금을 가지고 뭐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택에 투자하지 못할 때는 이 옛날 70년대를 보면은 은행 금리가 20%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굳이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금리가 되면서 전세제도가 없어질 거라는 그 주장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2010년대 즈음 해가지고 학계에서는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는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라질 것 같았는데 이 전세제도를 이용한 갭 투자라는 게 이제 성행하게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갭 투자라는 게 성행하게 되면서 전세제도 비율이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앞에 말씀드린 전제 조건들이 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전세 비율이 좀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을 정도로 유지가 됐고요. 네 번째는 금융 시스템이 부재.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없던 시대에는 이게 무이자 사금융 대출이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금융적 기법으로 사용했던 그런 시장 환경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세제도에서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가주택, 그러니까 매매한 자가주택이 있고 월세, 완전 월세 혹은 이제 보증부 월세라고 해서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는 주택을 씁니다. 이거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때 보증부 월세, 보증금은 월세의 2배, 많아야 뭐 4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금이 존재하는 이유가 월세를 안 냈을 경우에 이 세입자가 나가게 하는데 들어가는 기간만큼의 월세를 받는 게 통례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존재해가지고 이 임차 계약의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이제 종류가 다변화돼 있어요. 완전 전세, 보증금이 엄청 높은 반전세, 그리고 보증부 월세, 그리고 아까 얘기한 외국 같은 형태의 낮은 보증금을 가진 보증부 월세가 있고, 그리고 완전 월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건데 반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하고 그 월세 어디까지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들 임차주택을 구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억에 20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2억에 20. 그러면 월세 대비 보증금이 1000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전세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그만큼의 손해를 집주인이 넘기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자를 좀 보존받기 위한 것도 있고, 보증부 월세도 전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엄청 높습니다. 제가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3천에 80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 월세 대비 보증금이 엄청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좀 이 전세하고 월세 시장의 사이에 이 과도기적 이 시장이 형성돼 있음으로써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 월세가 또 낮습니다. 렌트가. 그래서 그 자기의 소득 대비 렌트 비용이 또 상당히 낮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이 전세 및 보증부 월세의 이 범위가 엄청 넓죠.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취직하면 월세 살다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면 주담대를 받아서 자가로 넘어가는, 왜냐면 월세가 높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 이제 아예 월세가 안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 보증부 월세가 커버하는 이 소득계층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 전세 45억까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전세라고 보기 좀 왜냐면 가격이 60억, 70억 하니까 전세 45억이 있고, 제가 최근에 본 건데 부산의 반월동에 가면은 100만 원짜리 전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주거 취약계층하고 엄청난 고소득층까지 커버하는 게 전세죠.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임대 정책이
주거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공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 시기에 산업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이 민간에다가는 돈을 좀 아끼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70년대부터 내려온 그런 건데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이 돈을 많이 쓰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가 매우 주거 취약계층한테 이 너무 집중함으로써 LH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죠, 사실은.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산층까지 커버하는 거를 뭐 사회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특히 뭐 건축 외관에서부터 저게 임대인지 아닌지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외국은 이제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에서부터 이제 LH가 들어가면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그래서 LH의 연구원 박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어떻게든지 LH 그 문구를 지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공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공공으로 분양을 해도 여러분들 이제 뭐 이건 LH가 아니라 이제 광교의 이제 경기도시공사 얘기인데 현대산업개발이 지어서 그 경기도시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브랜드가 있어요. LH의 브랜드는 뜰한채가 있었고 경기도시공사의 공공분양 브랜드는 자연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최대한 이 냄새를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N 힐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광교에. 근데 거기서 계속 이제 자연N이라는 이름을 지워야 된다. 그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뜰한채 아파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아파트 이름을 동원 로얄 아파트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나름 공공이 돈을 써서 지은 아파트인데도 이 입주민들의 어떤 그 강렬한 가격 상승에 대한 염원이 이 정부의 어떤 이 브랜드를 날려버리는 결과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공공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건 어떤 이런 이 근원으로 찾아 들어가면 전세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위상 때문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택들 이 사상 유례 없는 서울의 인구 집중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공급을 이제 정부가 집중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진짜 간단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를 지으려면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아파트 공급할 때는 이 대규모 부지 확보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이 아파트 확산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한양 아파트라든지 그런 데가 옛날에는 그 이제 하천에 이 뭐라고 되죠? 그 하천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천 제방공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강 제방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땅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그 강폭이 옛날에 더 넓었기 때문에 지금 고수부지 같은 걸 만들면서 이 공유 수면 매립해가지고 생기는 땅은 국유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 큰 땅이 생겼는데 큰 땅이 생기니까 여기다 그러면 이제 빨리 짓는 건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자 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뭐 주택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는 주택 보급률이 막 20% 이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단칸방에 사는 게 뭐 일반적일 정도로 워낙 주택이 부족했고 또 이제 경제가 빨리 발전하던 시기라서 짓자마자 뭐 완전히 다 분양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어차피 해야 되는 제방공사인데 이거 해서 나온 땅은 사실은 이 땅을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한다. 그럼 이제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택용지로 바꿔서 팔면 이거 너무 오래 얘기했나? 그래서 주택용지에서 팔면 시공사들이 돈을 내고 비싸게 사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업 구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아파트 지구 지정이라는 걸 해가지고 잠실하고 강남에 그 당시에 대규모 도시 이제 환지 방식으로 만든 땅이 있었는데 그게 안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파트 지구 지정을 다 해버려가지고 아파트만 지을 수 있게 땅을 용도를 변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주들의 땅들을 어떤 면에서 거의 대부분 몰수에 가까운 형태로 정부에서 뺐습니다. 어떻게 뺐었냐? 땅을 아파트로 개발 안 하고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땅값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정부에서. 이때가 이제 전두환 정부 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시공사에 그 땅을 팔아야겠죠, 지주들은. 그래서 그 땅을 싹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거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형태의 공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그 명목 하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그때 시작합니다. 강남하고 잠실에. 물론 뭐 중간에 좀 뭐 미분양도 좀 있고 이랬지만 하여튼 결국엔 다 잘 팔렸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보시면 어떤 면에서는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영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줄 수 없죠. 급한 사람부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청약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공공한 목적으로 땅을 샀기 때문에 싸게 공급해야 된다는 그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게 분양가 상한제고, 이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나래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온 게 주택 청약제도고,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생긴 게 선분양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선분양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77년도에 생긴 건데요. 주택 이제 시공사들이 그 당시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되게 엄청난 대기업들이지만 그 당시에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서 아파트를 짓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량으로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 니네 돈 없는 거 아니까 수분양자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지어라. 이게 이제 처음에 LH하고 시공사들이 협의해서 나온 내용이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분양 계약서만 있으면 그만큼의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LH하고 시공사가 협의해서 처음에 제도가 마련됐고, 그걸 기반으로 선분양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론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 그 당시 80년대, 70년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내 돈을 거의 한 푼 안 들이고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돈으로 이제 아파트를 싹 다 짓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자금은 은행에서 빌리고, 그거는 수분양자 계약금으로 막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해가지고 아파트를 다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 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땅을 팔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분양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사죠. 지금도 그런 게, 이게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땐 좀 이상한 겁니다. 이게 어떠냐면, 우리가 살면서 사는 재화 중에 제일 비싼 게 집이죠. 몇 억, 뭐 대부분 몇 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실체를 본 적이 없는 집을 삽니다. 중고차를 살 때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한 2달씩 고민을 하죠. 노트북을 살 때도 그렇고 저는 한 달씩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집은 실체를 보지 않고 사죠. 그리고 이 실체를 보지 않고 산 집이 몇 동 몇 층에 위치할지는 운에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그 음식물 쓰레기 모이는데 집 앞이 그 1층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음식물 쓰레기 모이는데 앞에 있어. 그러면 이제 여름 되면 어쩔 수 없이 내세를 맡아야 되는데 이걸 다 운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금 10%만 내면 이제 분양권이 생기는데 요거를 팔 수가 있는 또 권리가 있죠. 요게 전매입니다. 그리고 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짓는 건설사는 자본 투입 없이 수분양대 돈으로만 집을 짓는 이 구조가 안착이 돼가지고, 그 당시 기록들을 살펴보면 주택이 워낙 부족하니까 한 20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워낙 좋은 제도죠. 물론 좋기 때문에 한꺼번에 망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80년대 그 오일 쇼크 때 시공사의 상당 부분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게 그 당시에 대주보가 있었고요. 이 대주보가 또 망해가지고 공공기관으로 전환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은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가 강력하게 이 아파트 확산 정책을 밀어가지고 도시국가
세계에 있는 몇몇 도시국가라고 하기에도 뭐한 게 홍콩하고 싱가포르 정도 빼고는 우리나라 정도 되는 국토 규모에서 이렇게 아파트에 많이 몰려 사는 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단독주택이 80% 되거든요. 미국도 단독주택이 80%고, 근데 우리나라는 56%. 1970년대 초에는 1.24%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42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 5,150만 중에 2,900만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1970년대만 해도 10층이 넘어가면 고층 아파트로 잡았는데 이제는 80층 넘는 아파트도 있죠. 부산에 가면 두산 위브라고 여기 한 80층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가장 대단지 아파트는 640세대였는데 지금 들어올 예정인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12,000세대입니다. 이거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그 행정구역 전체예요. 사실은 12,000세대면 한 4만 명 정도 인구가 산다고 보면 되거든요. 3만 5천, 4만 정도 사는데 사실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죠. 광교 신도시가 계획 인구가 8만이었으니까 광교 신도시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파트 단지 하나가 그렇고요. 특히 언제 늘었냐면 아까 아파트 확산을 밀어붙인 시기가 이제 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년대 아파트 거주 인구 638만 14%였는데 불과 10년 사이에 1000만 이상이 아파트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뭐 단독주택 있던 데는 막 아파트로 다 올리고 빌라촌도 또 아파트로 올리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거주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몇십 년에 걸친 이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수렴 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가치 평가가 쉬운 상태의 아파트들이 계속 많아지면서 주차장도 여유 있고 녹지도 많았으면 하는 그런 이 수분양자들의 이 의지가 실리기 시작하죠. 이 니즈가 실리기 시작하니까 겨울이 추우니까 볕도 좀 잘 들고 통풍도 잘 됐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에 엄청나게 춥거든요. 요것도 우리나라가 사실 기후 지옥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인식은 못하지만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기후 지옥인 나라고요. 그래서 기후 위기가 와도 우리는 잘 체감 못하죠. 항상 이래 왔으니까 그런 거고 같은 가격이면 넓었으면 그래서 온갖 발코니 확장부터 해가지고 막 그 실내를 넓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건축학자들이 와서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전용 면적 84가 이렇게 넓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용 면적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관리도 누가 좀 해줬으면. 그래서 이제 점점 관리도 위탁되면서 녹지도 늘리면서 볕도 잘 들려면 고층으로 가야 되고 남향이어야 되고 하니까 대단지 고층 남향 아파트 3베이, 4베이 우리 큰 창 그걸 이제 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햇볕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발코니 확장, 소유관리 분리 이런 게 이제 계속 수렴 진화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뭐 5년이나 10년 뒤에 주택을 빌리거나 살 때 아파트 평면도를 보시면 점점 아파트 평면도들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차별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근데 이게 뭐 개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가장 편한 동선으로 만들고 있는 어떤 거의 기계에 가까운 르꼬르비제가 얘기한 어떤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지 아파트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둔촌주공 아파트에서 보듯이 재개발이 언젠가 필요한데 재개발 재건축이 언젠가 필요한데 의견 합치가 이루는 게 10,000세대, 5,000세대가 넘어가면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런 장기적인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특수한 주택 대량 신속 공급 체계는 정부하고 주택 건설 기업하고 주택 소유자의 각각의 니즈들이 결합돼서 이 7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보면 거의 한 50년 가까이를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는 주차장, 녹지, 심지어 학교까지 시공사들이 기부 체납하는 형태로 이 공공공간을 공급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계속 이제 민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위탁해왔고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처럼 시공사들이 코스피 이런 상장사에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건축을 통해서 이뤄왔고 대량 주택 공급.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6.25 거치면서 이 엄청나게 줄어버린 주택을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빨리 공급한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요. 주택 건설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 없이 대규모 주택을 한꺼번에 전국에 지으니까 대규모 이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경기 침체가 걸리면 대규모 리스크가 또 있습니다. 미분양 리스크가 있죠. 그러면 상당히 이제 기업이 이제 재무 구조가 취약해지는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주택 수요자도 편의성 및 투자 가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이렇게 또 좋은 주택 유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시적인 문제에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대단지 아파트는 이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선분양제는 7, 80년대 이 시대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제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부동산 금융시장이 이중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부동산 금융시장은 크게 수요자 금융하고 공급자 금융시장으로 나뉘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주택 금융시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수요자 금융하고 공급자 금융으로 나뉘는데 원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이 제도권 금융시장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관습적 형태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세제도가 있어서 이게 비제도권 금융으로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세 보증이라든지 전세 대출을 해줌으로써 공공하고 결합된 형태의 이중적 주택 수요 금융 시장이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공급자 금융 시장도 은행을 통하지 않은 기업과 그런 그 수분양자 사이에 있는 이런 선분양 제도가 있음으로써 이 공급자 금융시장도 이중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전세제도 그리고 7, 80년대에 생긴 대량 주택 공급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주택 금융시장 구조가 이렇게 좀 특수한 형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주택금융시장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얘기를 적당히 기억을 하시면 언젠가 집을 사시거나 뭐 면접을 보시거나 임차를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채용 설명회 진행을 맡은 인사부의 이진우 대리라고 합니다. 먼저 공부나 이런 학업으로 바쁘실 텐데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신 만큼 그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용 설명회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2023년도 채용 계획 그리고 비교적 좀 덜 딱딱하게 채용 준비 방법 그리고 연수나 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04년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 준정부 기관입니다. 설립 목적은 공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택금융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에 발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4가지는 한 가지씩만 말해도 각각 1시간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쉽게 생략할 수가 없는 게 나중에 뒤에 자기소개서도 보여드리겠지만 공사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고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나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집을 살 때 자기 돈으로만 사면 좋겠지만 은행의 힘을 빌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대부분 비교적 짧은 기간을 변동금리로 대출을 실행을 하는데요. 저희 공사는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기로 빌리는 게 비교적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은 게 똑같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상환을 하더라도 대출 만기가 2배로 늘어나면 50만 원으로 이자를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장기 대출에 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공사는 21년도에 40년 만기, 22년도에 50년 만기 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또 최근 금리 상승기가 다가오면서 고정금리에 대해서도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경제 기사나 이런 거 보시면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여서 차주들의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기사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3년, 5년 변동금리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공사는 이제 실행일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고정되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상환해야 될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화증권 발행입니다. 유동화증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정책모기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정책모기지를 빌려간 차주가 매달 50만 원씩 공사로 상환한다라고 하면은 공사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게 됩니다. 비교적 50년짜리 장기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50만 원씩 들어오는 돈을 묶어서 채권을 발행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정책모기지를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학생 때 해당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전세나 월세 자금을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찾아가면은 기본적으로 전세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은 공사가 은행에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는 보증을 체결하게 되면은 은행은 그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 청년들이 조금 더 쉽게 집을 구할 수가 있고 주거복지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말씀드린 정책모기지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현재 집을 가진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해당 집을 담보로 한 번에 1억, 2억 같은 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 소유자의 나이와 그리고 주택의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연금 형식으로 매달 7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죽을 때까지 사망하실 때까지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상품을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사의 뭐 미션, 비전 이런 걸 좀 가져왔는데요. 저는 사실 취업 준비할 때 뭐 미션, 비전 이런 거 사장님 방에 들어가면 걸려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 하면서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막상 입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미션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설립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가능 주택금융 선도기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세우고 공사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방침, 핵심가치, 조직문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도입니다. 저희는 총 4개 본부가 있고요. 25개 부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모기지와 유동화증권 발행은 유동화사업본부에서 주택신용보증과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 부서가 있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 조직도를 굳이 채용 설명에 넣은 이유는 어떤 부서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면 당연히 좋기도 하겠지만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좀 방향성을 잃을 때 공사 조직도에 들어와서 난 나중에 주택보증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라면서 좀 목표를 구체화하는 행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으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저희 공사나 다른 기관들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사에 있는 본부와 부서 말고도 전국에 28개 지사와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대충 한번 넣어봤고요. 비교적 그래도 대도시 주변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근무하기에는 연고지 주변에서 근무하기에는 좀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본사와 지사의 근무 비율, 남자와 여자의 성비는 6대4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입사자의 성비를 고려해 볼 때 남자와 여자 성비가 반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2023년도 채용 계획입니다. 아직 2023년도 채용 공고문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는 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채용 예정 인원은 25명 내외입니다. 저희도 당연히 많이 뽑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기재부의 정원의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채용 예정 인원을 함부로 늘릴 수가 없고 저희 공사 TO와 그리고 이제 자연 감소분을 계산해서 최대 인원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서 구분 채용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학력이 대학교 흔히 여기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학교 소재지가 수도권인 자,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해외 대학교를 말합니다. 비수도권 지원 자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이해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원 자격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졸 수준과 고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수준과 부문으로 나누는데요. 조금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고졸 부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고졸 부문은 2024년 2월 특성화고 등의 졸업 예정자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대학교 1학년으로 만약에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하면은 고졸 부문이 아니라 대졸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졸 수준은 학력, 연령, 성별들의 지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 재학생이라도 하고 대학 재학생이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와 보훈에 대해서 구분 채용을 할지 아직 미정이지만 본인들이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한번 관심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8월 중으로 채용 공고 예정이고요. 12월 중으로 입사 예정입니다. 다만 저는 취업준비생 때 제가 공고가 언제 뜨는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게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또 막상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보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변동된 내용이 있어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부터 공사는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기 전형 과목이나 아니면 출제 비중 이런 변경 사항들을 6월 중으로 예비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8월에 채용 공고 나오기 전에 혹시라도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은 맞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뜨는지 몰라서 되게 애먹었다고 했는데 저희 공사가 채용정보 알림이라는 서비스를 5월 2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공사 홈페이지 인재채용 탭에 들어가시면은 채용정보 알림이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입을 하면은 저희가 공고가 올라갔을 때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2023년도 채용 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말씀드린 대로 확정되지가 않아서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22년 하반기에도 채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채용 공고가 올라가면은 서류 전형을 실시를 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서류 전형을 실시해서 40배수로 좀 선별이 이루어졌지만 2022년 하반기에는 서류 전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 6월 예비 공고나 8월 본본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 전형, AI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을 거쳐서 최종 선발하고 입사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전형별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전형입니다. 올해 아직 실시 여부는 미정이지만 만약에 실시하지 않더라도 면접 전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입사지원서 기반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3번 공사는 공익성, 전문성, 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린 핵심 가치나 뭐 조직 문화, 전문 가치 이런 거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필기 전형입니다. 아마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2022년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분들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대졸 부문으로만 설명을 좀 드리면은 경영경제 같은 경우에는 전공시험을 객관식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경제 상식을 40점 만점으로 하여서 또 객관식 출제를 하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시 여부 미정입니다. 저희 공사는 현재 채용제도 개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NCS가 도입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공고와 예비 공고를 참고하여서 혼란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공시험과 코딩 테스트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코딩 테스트는 온라인으로 필기시험 일주일 전 주말에 실시를 했고 내문항 정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NCS 도입 여부가 아직 미정이 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좀 팔로우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는 경영경제 IT 직렬에 있어서 어떤 과목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지 또 어떤 비중으로 출제하는지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과목까지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과목과 비율 모두 명시해드리려고 노력할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저희 AI 면접 같은 경우는 점수를 계량화하지는 않고요. 참고자료로 면접의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면접은 PT 면접, 심층 면접, 토론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PT 면접은 전공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고 면접위원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냥 한 가지 예시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땡땡땡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 경제 현상을 모형을 통해서 설명해 봐라 이런 식으로 좀 전공과 연관 지어가지고 나오니까 본인의 전공 지식을 공부함에 있어서 좀 말로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층 면접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일반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험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토론 면접은 시사 이슈나 특정 상황 등을 가정해서 주제가 주어지고 면접관의 그런 간섭이나 이런 거 없이 응시자들끼리 토론을 하고 토론 결과를 면접관에게 발표하는 그런 형식의 면접입니다. 2차 면접은 흔히들 말하는 임원 면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창의성, 적극성, 인성 등을 이게 다 인재상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합도를 평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대사항은 저희는 사회 형평적 채용을 위해서 보훈 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 서류와 필기에서 면접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도 필기 전형에 한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 공사는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운영하는 인턴의 일정 퍼센트를 우수 인턴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턴에 선정되면은 선정된 다음 채용에 한 번에 한해서 면접 전형에서 5%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공사 인턴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인턴 같은 경우는 8월 중으로 공고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비수도권 인재 채용 할당제, 이전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채용 준비 방법인데요. 또 딱딱하게도 첫 화면이 바로 인재상입니다. 당연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지만 이걸 가져온 이유는 저희 공사는 모든 전형별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다 인재상이 앞에 가장 대분류로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상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딱딱하다 보니까 저희가 4급 이상 직원들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실시를 했어요. 과연 창조인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비자발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이외에도 나서서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뽑았고요. 전문인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다 막히는 게 있을 때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공사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뽑았고요. 화합인 같은 경우에는 경청과 타협의 자세로 주변 팀원들 그리고 타부서와의 협업에 있어서 좀 조율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뽑았습니다. 한 번씩 머리에 새겨보시고 면접 전에는 꼭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오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류 전형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접 전형을 위해서라도 꼭 열심히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AI를 통해서 표절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열심히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이런 행동은 최대한 삼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도대체 이 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거고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 탭에 들어가면은 지속가능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지 중장기적 목표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재밌지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택금융연구원 홈페이지도 별개로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연차 보고서와 주택금융 인사이트와 같은 자료들이 있으니 공사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이 뭔지 한번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기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채용 설명회를 가거나 채용 박람회 좀 상담 부스를 운영해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서류는 40배수 실시하더라도 40배수로 배수가 굉장히 높고 올해는 미실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고 면접은 결국 3배수라는 올해 배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좁은 관문을 지나쳐야지만 본인이 응시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저는 필기 준비에 좀 올인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년도까지는 공사가 서술형이랑 약술형 같은 문제도 있었어요. 다만 이제 22년도부터는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따라서 조금 공사와 연결된 공사 지식과 관련된 걸 묻는다기보다는 순수 전공으로 출제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입니다.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논약술이 폐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PT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PT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가진 전공 지식을 말로써 풀어내야 되는 과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경제직렬로 입사를 했는데 당시에 PT 면접장에서 화이트보드를 활용해서 그 그래프를 그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많이 했고 그래프가 절대 직선으로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화이트보드는 자신 있을 때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 면접이 뭐 화합인적 측면을 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좀 내성적인 응시자분들은 그냥 경청의 자세를 보여줘야지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게 면접이라는 게 결국 채점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좀 말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은 입사지원서 기반으로 본인이 예상 질문을 한 번씩 뽑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반드시 조사를 하고 본인의 경험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채용 관련된 자료 이외에도 공사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영상을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공사가 좀 많이 바쁜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인턴계의 죽음공이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턴 경험이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작성할 때 가장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입사자의 30% 이상이 저희 공사 인턴 출신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사연수 복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졸 수준으로 입사하게 되면은 종합직원 5급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무지는 본사 및 전국 지사인데요. 저희 공사는 순환근무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조직도에서 보여드렸던 본사의 부서들 그리고 전국의 지사들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기본 연봉은 4,300만 원 수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올해 12월에 입사하시면은 한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적용받을 연봉이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성급액이나 이런 걸 좀 합쳐서 금액이 올라가면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 배치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순환근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랜덤으로 순환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희망 근무지도 조사를 하고 또 인사부에서는 적성이나 본인의 역량을 고려하여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입사를 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입사를 해서 자격증을 3개 이상 취득을 할 정도로 지원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술연수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도 보내주는 지원 제도도 있으니 입사하셔가지고 잘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단위 순환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 합숙소 또는 오피스텔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복지로 복지포인트, 법인콘도, 체력단련실, 경조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기도 없지만 이제 아이들과 같이 출근해서 어린이집에 같이 등원하고 또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꼭 한번은 누려보고 싶은 복지입니다.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저희 공사 채용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호프 채용 모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H는 히어링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직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좀 공감하면서 저희 채용 제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끝없이 노력하고 있고요. 다음은 정보 공개적 측면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보가 너무 비대칭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막막했던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용 공고 알림이 서비스, 피기 전형의 구체적인 비율 공개, 그리고 면접 전형 실시자에 한해서 구체적으로 몇 분 단위로 면접이 이루어지는지, 어디로 이동할 건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P는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직자가 본인의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점수와 등수 그리고 세부적으로 본인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은 내가 스펙이 부족해서 떨어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전혀 몰랐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본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걸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제시에 그치지 않고 저희 공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시면은 최근에 성적 우수로 입사하신 분들이 본인이 필기 공부 어떻게 했고 어떤 책을 썼는지 심지어 몇 시에 일어났는지 이런 내용도 담겨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자랑인데 공정채용 경진대회에서 4년 연속으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최초기도 하고요. 4년 연속이라는 게 좀 대단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사가
이렇게 나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정하고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사혁신 사례에서도 작년에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와서 사진도 찍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최근 입사자분들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짧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얼마 안 남았다. 출근합시다, 슈이팅. 제가 더 오글거리니까 넘기고 행운이란,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운칠기삼이라는 게 좀 취업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꼭 준비된 사람에게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기회를 만나서 행운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하반기에 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한 황민주라고 합니다. 저는 경영학과 졸업생인데요. 시험은 경제직렬로 입사를 하게 됐고요. 입사한 지 한 2, 3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입사 사례 중에 하나구나 정도로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필기 전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면접 전형, 그리고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지 이 순서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채용팀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필기 전형이 사실 금융공기업 준비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필기 전형 단계에서, 서류 단계에서는 몇십 배수를 뽑은 다음에 필기 전형 단계에서 1배수 안쪽으로 수를 추려서 면접에 들어가기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공 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주관식 시험이 있을 때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행정고시 강의 1순환, 2순환까지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처음 경제학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 없이 행시 1순환 강의 들으면서 문제풀이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풀이를 다시 반복해 주시는 텀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순환 강의가 필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차피 행정고시 문제집으로 공부를 할 거라고 한다면은 이순환 강의 수강하시면서 문제풀이 하시는 게 훨씬 시간 절약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스터디를 활용하시라라고 써놨는데요. 이제 경제학 문제가 고민하면서 풀다 보면은 한 문제에 30분씩 걸리기도 하고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스터디 방법은 강의를 같이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듣자마자 해당 강의 분량만큼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스터디원끼리 질의응답까지 해서 이렇게 미시거시 그리고 국제경제학 특강까지 한 사이클을 돌리신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 회독수를 높이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험은 그 객관식 경제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주관식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객관식은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입사 시에도 객관식 경제학 질문들이 있었는데 저는 주관식 준비로 대부분 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주관식 준비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거시경제학의 경제지표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정땡땡 교수님의 그 객관식 경제학 문제집에서 참고해가지고 암기해주는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축이 금융경제 상식인데요. 준비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이것도 스터디를 활용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대면식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2명의 당번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명은 주간 주요 뉴스 당번, 한 명은 심층 금융경제 주제 탐구 당번입니다. 그래서 주간 주요 뉴스 당번은 만날 때마다 5개씩 그 3일치 뉴스겠죠? 3일치 뉴스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융경제 관련 5개 뉴스를 선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5줄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공유하는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심층 금융경제 상식 탐구 담당은 자기가 입사 준비하면서 관심 있는 회사라던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하나를 선정해서 A4용지 10매 분량으로 정리를 하고 발표를 하는 식으로 주 1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첫 번째로 용어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과거부터 변천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변천 과정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최근에 이게 왜 이슈가 됐었는지 그 논쟁이 대두된 배경, 그리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 정리까지 해주시고 거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의견 정리까지 해서 발표해 주시면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금융경제 상식 주요 뉴스 정리하는 거에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던가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입사 시험에 실제로 이게 출제가 돼서 굉장히 이득을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인데요. PT 면접, 신층 면접, 토론 면접이 있다고 아까 그 채용팀 대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되게 처음 준비해 보시는 분들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세 가지의 요 재료를,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금융경제 상식 전공 지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필기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단지 이제 필기를 합격한 이후에 면접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은 여기에 추가로 공사 관련한 전공 지식,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전공 지식들 관련한 내용들 있죠. 그런 거랑 내가 면접장에서 정말 쓸 수 있는 통계 수치 같은 거를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최근에는 뭐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흡수 과정에서 금리 변동 뭐 추세라던가 아니면 뭐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소비 심리랑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GDP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 지식 차원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진짜 딱 면접장에서 쓸 수 있는 뭐 주택연금이라면 고령사회에 대해서 통계 수치 이런 거 암기해서 들어가 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바로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요거는 유튜브 채널 활용해 주시면 정말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면접 준비를 할 때 공사 재밌지의 채널을 진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재밌지의 강연에서 말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박사님이 강의해 주신 내용에서도 한국 주택 시장에 대해서 특징적인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 뉴스를 찾아보면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지식이거든요. 이런 것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공사의 역할이나 사업 핵심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고, 이거를 시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봐서 내 입으로 내가 혼자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사장님 인터뷰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현재 공사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요거를 꼭 한번 보고 가시면 좋고요.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구글에서 최근 1, 2년 정도 주택금융공사 키워드로 검색되는 뉴스를 확인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해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서류 전형 단계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면접 과정 준비 과정에서 유연하게 답변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장단점에 대한 정리라 함은 내 장점과 단점은 이것입니다. 플러스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이에요. 근데 이 경험이라는 거는 저는 준비를 할 때 조직 구성원으로서 그룹 안에서 활동해 본 경험 위주로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아리, 과생활, 인턴, 팀 프로젝트, 공모전 준비, 아르바이트, 학회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제가 앞서 스터디 준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스터디에서 내가 어떻게 기여를 했고 어떤 식으로 스터디를 끌어갔는지 이런 식으로도 준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 채널 활용하시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채용팀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공사이다 보니까 사실은 면접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정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재상에 부합하는 게 결국에는 면접의 정답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잘 참고하셔서 유튜브 활용해서 유연하게 답변하는 연습해 주시면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마인드셋 취업 준비하는 게 요새 진짜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몇 년씩도 취업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합격한 사람들이 진짜 부러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런 부러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감정으로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나 선후배가 먼저 합격했다고 크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요. 매사에 태도에 진지함을 갖게 되고요. 이런 게 사회에 나가서는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취직이 늦어진다는 거는 결국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실력을 더 오래 쌓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공을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 잘 되면은 너무 기쁜 마음이 들고 축하하는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싱숭생숭한 그런 우울함이 드는데, 이런 슬럼프가 왔을 때 무기력해지지 말고 규칙적으로 스터디 참석하면서 노력해 주시면 어느 순간 다시 빠져나와서 그냥 평소처럼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이제 긍정적으로 사고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대책 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진짜 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가끔 난 노력 안 해도 잘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취업 준비 생활이라는 게 너무 즐겁게만 보내기에는 어쨌든 취준 기간이 과도기이고 취준의 목표는 취직이잖아요. 그래서 불행할 필요는 없는데, 이 기간에 내면적인 성숙이 오는 것도 맞는데, 다만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커리어가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준 기간 동안 내 1순위 목표는 항상 취업 준비다라는 거를 마인드셋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자기가 실력을 갖추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남들보다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를 믿고 기다리시면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노력하고 그 끝에 오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미지의 채용 합격 수기 발표를 맡게 된 김용수라고 합니다. 앞서 박사님이랑 대리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제가 준비하면서 가졌던 공부 방법이나 팁들 말씀을 해드릴 건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리님들 말씀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제가 준비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 위주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필기 전형 대비, 면접 전형 대비, 그리고 마인드셋, 가치관, 마지막으로 Q&A 시간 순서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 전형 대비 방법인데요. 사실 취준생 분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가장 큰 산이 필기 전형이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공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전공 부분을 또 무시하고 공부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저는 필기 전형의 경우 전공 부문을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사이 짝투리 시간에 비전공 부문 대비를 끼워 넣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공 공부도 하기 바쁜 와중에 비전공 공부를 하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전공 대비를 하느라 비전공 부문을 공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비전공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비전공 대비를 하는 동안 전공 공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문제풀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공 부분에 대한 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8시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중간에 리프레시 할 겸 30분씩 이렇게 비전공 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전공 부문은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전공 부문은 미거시 경제학과 기타 부문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거시 준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제가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3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관식, 반복,
그리고 여기는 인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강보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관식인데요. 우리 공사의 전공시험은 아까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객관식인데요. 사실 객관식 문제집으로만 공부를 하면 현실적으로 합격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깊이 있게 문제를 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계산 문제도 이제 깊이 있는 계산 문제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관식 위주로 공부를 하되 객관식 문제집을 한 2권 정도 사가지고 공부하는 식으로 대비를 했었고요. 객관식 문제들끼리 문제가 겹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굳이 많이 살 필요도 없고 2권 정도 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주 5일 중에서 4일 정도 주관식 공부를 하고 하루 정도 객관식 그 4일 동안 공부했던 만큼 객관식 하루 공부를 하면서 진도를 따라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객관식이라서 쉽게 풀리다 보니까 4일치 진도를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객관식 문제는 쉬웠어요. 그래서 주관식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반복인데요. 저는 황종유 그 강사가 쓴 미거시 경제학 연습책을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1300문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굳이 다른 연습책들까지 사서 하면은 너무 겹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다회독을 하면서 진행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런데 다회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제를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해설과 비교를 해서 제가 적은 내용 중에 해설이 없는 게 있다. 그러면 매번 그건 체크를 해서 그날 암기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1회독 때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연히 해설에 없는 것, 제가 풀이 중에 해설에 적혀 있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외우는 동안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3회차, 4회차 되면서 점점 풀이랑 비슷하게 답을 적게 되고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한 문제당 공부하는 시간도 짧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연습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 시간은 고시 기준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대문제 하나가 있고 소문항 한 4-5개가 있는 이런 문제를 기준으로 10분 내에 푼다는 생각으로 조금 공부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개념을 조금 확실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을 잡고 문제를 들어가는 거랑 그냥 바로 급하다고 문제를 들어가는 건 처음에는 급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실력이 좀 올라갔을 때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문제에만 치중을 해서 보다 보면은 나중에 처음 보는 유형을 만났을 때 결국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나중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가르치시는 미거시 경제학은 교과서의 3분의 1 정도 내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대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시 경제학 1, 2순환 정도 보면서 머릿속으로 개념을 확실하게 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과목인데요. 저희 공사에서는 국제경제학과 화폐금융론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국제경제학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과 연습책에서 나오는 연습 문제로 조금 충분히 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국제경제학 과목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신동천 교수님의 국제무역론, 지금 저희 학교 분들 많이 계시죠? 신동천 교수님의 국제무역론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습책에서도 국제경제학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대비가 되게 충분히 됐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화폐금융론은 저는 미거시만큼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폐금융론은 미거시 경제학과 다르게 수식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 금융감독당국의 중요성 이런 개념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암기가 줄을 이루는 과목인데요. 이렇게 암기가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외우게 되면 시사, 면접, 대비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적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이런 교과서 하나 사가지고 요약해서 한번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비전공 부문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경제 시사의 경우에는 이것이 금융 논술이다라는 책을 구매를 해가지고 단원별로 요약 정리해서 암기를 하고 실제로 한번 거기 책에서 추천하는 대로 서론, 본론, 결론 순서대로 써보는 식으로 한번 연습을 했고요.
요거는 사실 글로 쓰는 거를 말로 그대로 하는 게 면접이니까 면접 대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유닛과 같은 인터넷으로 이제 구독해서 받아보는 뭐 신문 같은 거 구독을 해가지고 매일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치 몰아서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경영상식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칠 때까지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경영상식 기출문제집 구매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으로 면접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필기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저는 면접이라는 더 큰 산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은 3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PT 면접은 사실 시간을 주고 발표 준비 시간을 준 다음에 이제 면접관님들 앞에서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전공 공부, 주관식 공부를 하면은 정말 대비가 저는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습책 같은 거 하나 정해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한번 면접 발표해보는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면접은 지원자들끼리 랜덤으로 이제 주어진 시사 주제에 대해서 찬반, 뭐 사회자 이런 거 개입 없이 자유롭게 참여자들끼리 역할을 정해가지고 토론을 하는 건데요. 주제가 랜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화폐 금융론이나 뭐 경제신문 구독 이런 걸 통해서 시사에 능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지금 제 팀장님의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던 제 팀장님의 팁을 하나 빌리자면 토론이잖아요. 너무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동조만 하기보다는 서로 존중은 하되 논거 있게 찬반간 활발하게 이제 의견이 오가고 그리고 누군가가 주제에 맞지 않는다 싶을 때는 올바른 주제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이런 팀이 좋은 주제를 받는다는 팁을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은 입사 지원서 내용을 묻는 것인데요. 공사 상품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하고 어느 지원서든지 마찬가지지만 여러 번 미리 쓰고 여러 번 수정을 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들고 첨삭을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소리를 하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취준을 하면서 가졌던 뭐 마인드셋,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첫 번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년이라는 길다면 긴 취준 기간 동안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 본인이 이제 그 지치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획이라는 어느 정도의 의무감을 줘야지만 힘들어도 따라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너무 루즈해지면 공부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빡빡하게 세워야지 감도 잃지 않고 꾸준히 이제 폼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둘째로 너무 공부만 하면 집중이 안 돼서 저는 스트레스 받고 집중이 안 되는 날에는 놀았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너무 공부만 하기보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마인드 자체는 오래 붙는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임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